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을 찾기 위해 가자 지구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정규군은 17만 명이고 이번에 동원된 예비군은 36만 명 정도로 참전을 위해 타국가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자국민이 상당합니다.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남부 이동을 통보했는데 주민들은 자동차에 짐을 가득 싣고 안전한 곳으로 피난 중이며 이동 수단이 없는 주민들은 걸어서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483km에 이르는 지하터널망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 가능성이 높아 힘겨운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충돌을 일으켰고 주변 아랍권에서도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한 참전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에티오피아, 두바이 같은 아프리카, 중동 국가로 향하는 항공편도 구하기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하마스가 벤구리온 공항 인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동요가 컸다는 설명입니다. 가까스로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줄줄이 결항 통보를 받고 있다며 무사히 탈출하기를 기도하는 이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전세기를 투입해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있는데 자국민을 한 차례 구출한 프랑스는 추가 전세기 투입을 시사했고 독일도 여러 대의 전세기로 텔아비브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가 공군 수송기 2대를 보내 자국민 280여 명을 대피시켰고 이탈리아 등도 마찬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약 3만 명의 노동자를 둔 태국은 비상 상황인데 지금까지 집계된 태국인 사망자는 21명으로 16명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해외 국가 중 미국인 22명 다음으로 희생자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격을 당했던 협동농장 키부츠에서 일했던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집중된 접경 지역 일대에 머무르던 태국인 노동자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를 위해 농업 부문 취업비자를 받았던 20터부터 30대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스라엘은 교육 수준이 높고 해외로 인재 유출이 많아 만성적인 농업, 건설 노동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등 중동 지역 노동자를 데려와 농장을 운영했지만 중동 일대의 마찰이 잦아지면서 동남아 인력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아닌 불교 국가인 태국 인력을 적극 유치했던 것입니다. 협동농장 노동 인력의 95% 이상이 태국인일 정도인데 그들은 한 달 평균 1,400달러를 받아 자국 소득의 3배를 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출이 많은 만큼 피해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태국은 국영항공사 여객기를 이용해 부상자 등 41명을 귀국시켰는데 아직도 귀국 의사를 밝힌 이들이 5,000명 이상이라 공군기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구출하겠다는 상황입니다. 한국 또한 누구보다 빨리 자국민 구하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리고 여행객과 교민의 귀국을 돕기 위해 항공기 준비 상황을 알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이후 인천 텔아비브 간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로를 통해 두바이로 이동한 주재원과 교민 등을 위해 두바이 인천 간 노선을 일시적으로 증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13일 오후 두바이를 떠나 14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국민 140여 명을 태운 항공기가 무사히 한국에 온 것입니다. 지난주 여행을 위해 이스라엘을 찾은 김모 씨는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이들이 많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는 육로를 통해 인근 국가로 이동 후 한국으로 갔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8일 이스라엘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제3국으로의 출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는 총 4단계로 1단계는 여행유예,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출국 권고, 4단계 여행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여행주의보는 이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됩니다. 이는 여행자제나 경보보다 높은 2.5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총 6만여 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 성수기로 알려진 올해 1, 2월엔 아시아 국가 중 이스라엘 방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지순례에 특화된 지역이라 전체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성지순례를 가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올해까지는 여행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직 비행 재개 계획이 없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노선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교민, 여행객을 포함해 한국 국민이 630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한 상태입니다. 분쟁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전체 1,050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귀국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비행기가 줄줄이 결항되면서 발이 묶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한국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했습니다. 13일 정오 한국을 출발해 현지 시간 13일 오후 텔아비브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13일 저녁 우리 교민들이 텔아비브 공항에서 신속대응팀을 만나자 뒤늦게 안도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과 신속대응팀은 국민들을 안전하게 태워 14일 새벽 이스라엘을 떠나 밤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의료팀 등이 함께 파견돼 건강까지 체크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태극기를 손에 쥐고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임박한 분위기였는데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가장 빨리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것이 군용 수송기였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로 과거 여러 번 교민 이송 작전에 투입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14일 새벽 우리 국민 163명과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총 220명을 태우고 이스라엘을 벗어났습니다. 정부는 현지 체류 중인 외국인 일부를 함께 데려온 것에 대해 가용 좌석 230여석 중 희망 한국인들을 모두 탑승시키고도 좌석이 남자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인 탑승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는 장기 체류자 약 440명에 단기 체류자 1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시그너스는 공군의 급유기이면서 대형 수송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여객기인 에어버스 A330을 개조한 것으로 인원 300여 명과 화물 47톤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항공거리는 약 14,800km 정도입니다. 2018년 11월 시그너스 1호가 인도됐고 이듬해 2, 3, 4호기가 추가로 도입돼 공군은 총 4대로 공중급유 등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이 보유한 수송기 C-130보 항속거리가 길고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어 장거리 작전에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그너스가 교민 등 해외 인력 수송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 때 이라크에 파견된 근로자를 수송했고 2021년 7월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 장병을 수송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할 때 현지 조력자들을 국내에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수단 내전 때도 현지 교민을 수송하는 프로미스 작전에 투입돼 극찬을 받았습니다. 시그너스는 이 밖에도 2021년 총범도 장군 유해 봉황과 요소수 긴급 공수 작전에도 투입됐고 올해 2월에는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대와 물자를 보내는 인도적 지원 작전도 수행했습니다. 시그너스의 기본 임무는 상공에서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총 111톤의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F-35A에는 최대 15대, KF-16에는 최대 20대를 급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투기의 임무 반경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외 교민 수송 및 인도적 지원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츠노 관방장관이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에서 탈출을 희망하는 이들은 한국 정부가 준비한 긴급 특별 출국편을 이용할 것을 당부해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12일 밤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제안이 있었다며 일본인들도 한국 수송기로 도움을 받으라고 독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약 1,300명의 일본인이 있고 그들도 출국을 못해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의 대응이 늦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14일에야 이스라엘에서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 1편 운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두바이로만 탈출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순서가 밀리면서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14일 오전에야 아이치현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공중급유 수송기를 파견하는 뒤늦은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로 바로 보내지도 못하고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근거로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대기시켜버린 상태입니다. 지부티에는 아덴만 해적 대처를 위한 일본 자위대 거점이 있습니다. 지부티에서 이스라엘 국제공항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400km 정도입니다.
즉 긴급하게 대응을 한다 해도 최소 3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일본은 C2 수송기도 지부티로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당장 이스라엘 교민을 구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반응을 보면 한국군은 이미 자국민과 일본인을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기시다 정권은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갑자기 대만이라도 치면 일본인은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한국은 이미 군 수송기로 자국민을 피난시키고 있다. 나중에 테러라고 인정한 것도 그렇고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 이미 한국 수송기로 51명의 일본인이 탈출했다. 기시다 정부는 일본인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지시하는 타이밍이 너무 느리다. 벌써 한국의 도움이나 받고 있다니. 대체로 이런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4월 수단에서 우리 교민 28명에 대한 구출 작전이 이루어졌을 때 일본인 5명도 우리가 제공한 차량으로 함께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C-130 수송기가 대기 중인 포트 수단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사우디로 건너간 뒤 시그너스를 통해 국내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수송 실패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98년 인도네시아 정치 문제로 C-130 수송기 6대를 파견했지만 허탕을 쳤고 1997년 캄보디아에도 출동했지만 역시 일본인 수송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아프간 조력자 탈출 때도 무기를 가진 육상 자위대 대원 수백 명이 동승했지만 그들은 아무 활동도 못한 채 대기만 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프간 조력자 이송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죠. 한국으로 오는 동안 아프간인 가족들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져 있었고 창밖으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본은 1994년 법이 개정되며 자위대의 항공기 수송이 가능해졌고 2013년부터는 육상을 통한 수송도 가능하게 바꿨지만 실전에서는 여전히 엉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길 바랍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K9 자주포를 고의적으로 배제하여 비리 의혹이 불거진 덴마크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그 의혹이 실제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지난 9일 덴마크 복수매체는 덴마크 국방장관 야곱 엘레마넨센이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 조달 과정에서 이스라엘 무기 도입을 감행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며 이를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K9 자주포에 대한 덴마크 국방부 장관의 공식적인 발표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심지어 한화와의 면담이나 소통은 고의적으로 묵살되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역대급 비리 사건이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처사가 이루어졌는지 리얼리즘이 쉽고 빠르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6일 덴마크는 자국이 받기로 한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19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에 새로운 자주포를 구매하기 위한 한화 3,300억 규모의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업체는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프랑스 넥스터사의 세자르 자주포, 그리고 이스라엘 엘비사의 에트모스 2000 자주포였죠. 덴마크 불자조달국 FMI 책임자인 킴 예스퍼 요르겐센은 우선 프랑스 넥스터사에 견적서를 요청하며 마감일을 9일로 잡았으나 군사매체 알팅젯은 넥스터가 촉박한 시간 탓인지 불분명한 이유로 덴마크 FMI에 견적서를 보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7일 FMI 지상군 참모총장인 소언 그론달 호스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접촉하였습니다. 당시 한화 북유럽 지사 담당자인 모젠슨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화 측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가격 및 납기 일자를 문의하였죠. 그 다음날 비일 FMI 부국장인 크리스티안 르오지 준장은 남은 하나의 업체인 이스라엘 엘비사를 방문하기 위해 직접 이스라엘로 출장을 나갔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한화는 빠르게 예상 견적서를 보내었습니다. 후보 3사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죠. 그리고 자정 오후 12시 18분 뒤늦게 엘비사는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아직 넥스터는 견적조차 뽑지 못한 상황인데 넥스터가 빠르게 견적을 내지 못한 이유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팅젯은 한화와 엘비사가 제출한 해당 견적의 유효기간은 2023년 6월 30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하는데요. 야곱 엔센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 엘비사의 제한이 6월이 아닌 1월 31일에 만료된다며 서류를 조작하였고 긴급하게 의회를 소집해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 덴마크가 보유 중인 19문의 세자르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국방장관은 다시 한번 자주포 도입 사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촉하였죠. 그 다음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견적에 대한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이메일을 발송하였지만 FMI는 또 한 번 답장을 거부하며 묵살하였습니다. 1월 24일 프랑스 넥스터사가 드디어 견적서를 FMI에 발송하였습니다. 견적서 제출이 늦었던 이유는 덴마크가 요구한 8X8 트럭 생산이 어려워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형화된 6X6 자주포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견적을 뽑을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같은 날 오전 BC 25분 한화는 한국 주덴마크 대사관 국방무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덴마크 FMI에 수정된 추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에는 한화에서 새로운 K9을 구매하거나 혹은 한국군이 납품받을 물량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죠. 니들이 급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한국군 물량을 바로 건네줄 수도 있다고 한 것인데요. 또한 주덴마크 한국 국방무관은 2월 13일 FMI와 미팅을 할 수 있다며 그 시간이 불가능하다면 2월 6일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FMI는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덴마크 FMI에 참 화가 나는 상황인데 아직 화를 내기에는 이릅니다. 본격적으로 빡치는 상황은 지금부터 시작되니까요. 1월 25일 갑자기 덴마크 국방부 임시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최종 후보 선정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1월 6일 계획을 추진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급하게 발표가 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선정된 자주포는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트모스 자주포였습니다. 그러면서 새 후보군 가운데 K9 자주포가 가장 비쌌고 납기도 가장 느렸다고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것이죠. 당시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트모스는 경쟁사의 자주포보다 훨씬 빠르게 제공될 수 있다. 프랑스 세자르는 24개월, 한국의 K9은 30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아트모스는 12개월에 12문 납품이 가능하고 22개월 내에 나머지 7문이 발송 가능하다. 또한 가격에서도 프랑스 세자르는 6억 6,500만 크로네, K9은 9억 8,800만 크로네, 아트모스는 8억 520만 크로네로 K9이 제일 비싸고 세자르가 제일 저렴했지만 프랑스 세자르는 지난 도입 과정에서 납기가 늦은 전례가 있어 빠른 배송을 우선시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동안 한국 방산업계의 장점으로 꼽혔던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이 덴마크의 발표로 인해 완전히 무시받게 된 것입니다. 답변은 커녕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상황인데 바로 다음날 1월 26일 덴마크 재무위원회는 예산 승인을 위해 모였고 마감까지 2시간 남은 오후 2시 57분 갑자기 이메일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메일에 답변이 없을 경우 동의한다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죠. 내가 알던 북유럽 어디 갔냐 말이다. 그리고 7개월 뒤 이러한 역대급 스캔들이 터지게 된 것인데요. 엘비사의 제안이 1월이 아닌 6월로 그리 급하지 않았지만 FMI와 재무부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자주포 구입을 위해 긴급회의를 강행하였으며 한국 한화 측의 이메일에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가격과 납기에 대한 발표에서도 인위적인 조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건 이후 옌센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으나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으며 FMI 부서장만 해고되는 꼬리 자르기로 대처하였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 1월 덴마크 재정위원회 의원들이 엘빗의 아트모스 제안을 수락할지 결정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FMI는 국방부의 한화의 제안을 받았다는 정보조차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에 공식 제안을 요청하기 위해 3번이나 회의 자리를 만들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하였는데요. FMI와 현지에서 만남을 추진했던 모겐센 한화 북유럽 담당자 역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바보 취급을 한 데에 솔직히 화가 났다며 덴마크는 이스라엘 무기 거래를 정당화하는 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이용했다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덴마크 국방부 장관과 재무부 관리들은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도입을 강행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덴마크 기득권 관료들과 이스라엘 간의 일종의 커넥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 매체 자코비는 덴마크의 정치적 기득권층이 이스라엘과 동조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내려져온 무분별한 이스라엘 동조 현상은 현재 덴마크 정치에 만연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엘비사가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건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덴마크는 이스라엘 자주포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당시 덴마크 야당인 SF와 라디컬스가 엘비사의 무기들이 팔레스타인 핍박에 사용된다며 이를 단번에 차단시켰고 2년 뒤 2017년 엘비사는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6일 아직 덴마크 정부의 차기 자주포가 선정되지 않은 시점 어쩐 일인지 엘비사는 고소를 취하였는데요. 이에 SF 당대표 안네 벌텔스는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하고 충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자주포를 구매하는 대가로 소송을 취하려 했던 것이겠죠.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셈법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독하게 엮이고 이용된 것입니다. 아트모스 도입 발표 당시 덴마크 군사 전문가들은 전장에서 효율성이 증명된 궤도형인 K9 자주포가 아닌 차륜형 자주포를 구매하는 것은 어리석다며 비판하기도 하였는데요. 심지어 차륜형을 구매할 거면 성능이 입증된 프랑스의 세자르를 도입해야 하지. 수출 실적이 저조한 심지어 제1세계로는 수출 자체가 전무한 아트모스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한 데에 많은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덴마크 안보 전문가 한스티노 헨스는 자신의 SNS에 궤도형 자주포인 K9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트모스는 차륜형으로 사격 시 반동을 잡아내기 위해 스페이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차륜형이다 보니 당연히 방호력 또한 뒤떨어지는데요. 스스로 장점으로 꼽은 20초당 3발 사격 역시 K9에 비해 열세인데 이마저도 고유의 보조장치 키트를 추가 구매해야 달성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완전 수통형으로 조종사를 제외한 4명의 승무원이 밖에서 열심히 그 무거운 155mm 포탄과 장약을 나르며 직접 넘어야 하는 고생을 해야 하죠. 더군다나 차륜형 특성상 밖에서 포탄을 장착해야 하기에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엘비사에서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는 발사지지대를 꽂았음에도 그 반동을 잡지 못해 차체가 좌우로 들썩이거나 심지어 앞바퀴가 들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반동에 따른 정확도 저하는 당연하겠죠. 조종사가 멀미나지 않을까 더 걱정되긴 합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필수 포병 전술로 꼽히는 사후이동 슈센스쿠 즉 포병이 사격을 한 후 적의 대포병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신속하게 이탈하는 전술의 차량형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발사 후에 승무원들이 스페이드 커버를 몰려야 하고 탄약적 지대를 닫아야 하며 포탑을 상부에 고정하는 작업과 발사 지지대를 원상복귀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다 마치고 난 뒤에 승무원들이 탑승을 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당연히 사후 이동에 제한적이고 대포병 레이더와 같이 실시간으로 포격 위치를 감지하는 장비들에 의해 보복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도 굳이 차륜형을 쓰겠다 하면 서방 진영에서 주로 사용되는 세자르, 아처, RCH-155와 같은 자주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이스라엘 아트모스는 사실 경제의 규모나 운용 측면에서 전혀 메리트가 없는 기종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으면 이메일도 읽지도 않고 폐기하고 세 차례의 만남 제안을 무시하고 의외의 다른 무기보다 가격이나 납기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보고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19문의 자주포 납기를 30개월 즉 3년이 걸린다고 거짓 발표한 일입니다. 이메일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중국도 이런 개는 안 하겠다. 가격 좋고 성능 좋은 K9 이 비교조차 무색한 원탑이니까 이메일 열어보기도 무서웠던 것이 아닐까? 제대로 발표하면 K9을 왜 구매하지 않았냐는 반발을 듣게 될 테니 말입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의 거짓 발표와 달리 오히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체결된 2023년 연말까지 포비문의 K9 자주포 인도하겠다는 계약을 무려 1년 가까이 앞당겨 1월 23일에 인도 완료하면서 뛰어난 납기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5개월 만이었는데요. 이런데 뭐 19문에 3년? 190문에 3년이겠지 짜식들아. 이후 야콥 옌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LB 시스템즈의 제안을 유리하게 제시하여 의회과 재무위원회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덴마크는 이스라엘 무기 도입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설명 보고서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인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자주포 사업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옌센 국방장관 입장에서도 유무죄를 떠나 이미 카르텔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스라엘 자주포를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서장 꼬리 자르기로 끝났지만 다음에는 자신의 장관직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덴마크 국방부가 투명하게 입찰 제안서를 확인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고 납기도 빠르며 성능까지 우수한 K9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 역시 K9 자주포 대비 더 우수한 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프랑스 육군 납품가 기준 대당 약 60억 수준으로 궤도형인 K9 자주포 대당 40억보다 더 비싼 체계입니다. 아트모스는 이보다 비싼 대당 78억 원 수준이죠. 국방부 장관이라면 인간적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자국 안보가 걸린 무기 도입에 장난질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어겨버린 덴마크 국방장관. 할복하기는 좀 그렇고 K9을 구매로 너의 무죄를 증명해라. 사실 지금 K9을 구매하지 않으면 한화에게 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구매하기로 한다면 법적 문제로는 불거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덴마크는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나 있어라. 세계적인 명품 K9 자주포가 난데없는 성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9 자주포의 높은 명성이 압도적인 실전 성과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요. 일례로 지난 2010년 발생한 면평도 포격전 당시 우리 연평부대는 선제 공격을 받아 K9 자주포 6문 중 2문이 이상을 일으켰고 1문은 훈련 중 물발탄 문제로 수리 중이었습니다. 즉 운용 가능한 물량은 평소 절반인 3문에 불과했던 건데요. 하지만 우리 장병들은 즉각 반격에 나선과 동시에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1문의 수리를 끝냈고 총 4문의 K9 자주포로 도발 원점인 북한군 무도 진지를 초토화했습니다. 더군다나 선제 공격을 받았음에도 반격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3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전 당시 도발 원점을 특정했어야 할 대포병 레이더가 기능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 해내지 못했음에도 K9 자주포와 연평부대의 반격은 신속하고 또 정밀했는데요. 이외에도 2019년 K9 바즈라티를 운영하는 인도와 중국 PCL-181을 운영하는 파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중 국경 분쟁 등에서도 K9 자주포는 눈부신 전과를 기록 중입니다. 오죽하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K9 자주포를 일컬어 대한민국 방산 역사 최고의 걸작이라는 극찬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우월한 성능이 도려 동맹국까지 자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끌어내기 위해 너도나도 차기 자주포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라이벌들의 폭풍 성장으로 인해 K9A2가 참여한 영국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의 향방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9A2와 경쟁 중인 신형 자주포들을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국이 도입 물량만 총 116문에 육박하는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 통칭 MFP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SDSR 2015를 시작하면서 2025년까지 진행 예정인 군사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명국은 군비를 대규모로 확장하며 군의 첨단화,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목표 기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주포 전력 교체는 SDSR 2015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병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주력 자주포인 AS-90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성능 미달이었습니다. 현대 전장은 자주포의 높은 전투 기동성과 빠른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는 퇴각 및 배치 전환, 기습 공격, 적의 대응 태세 등 다양한 상황이 숨가쁘게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도심 같은 밀집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서 자주포는 초정밀 포격을 통해 적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명중률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날의 자주포는 단순한 전투 규모의 작전에서뿐만 아니라 전역 전부를 아우르는 전략 규모의 작전에서도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이 현대 자주포에 요구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 환경과 전술적 상황이 불확실해질수록 이에 따라 자주포 전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력한 미사일이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최첨단 무기체계가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흔히 재래식 무기체계라고 지칭하는 고전적 체계의 현대화와 전투기술의 발전이 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규모 전면전 상황을 예측하고 군비 확충을 시작한 영국으로서는 자주포 교체가 최대 수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AS-92 성능이 영국군의 흐름 변화를 만족하기에
AS90은 중량 45톤, 전장 9m, 전폭 3.5m, 전고 2.5m의 차체에 155mm L31-39 구경장 곡사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포신 길이가 짧은 주포에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 탓에 일반탄 기준 최대 사거리가 25km 남짓, 최신형 항력 감소 고폭탄을 발사해야 32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이자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영국치고는 상당히 부족한 성능인데요. AS-92 첫 배치를 시작한 1993년쯤에야 이 정도로도 차고 넘치는 성능이었지만 스티스-R 2015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영국은 여느 유럽의 평범한 나라처럼 이로 인해 특별한 개량 없이 성능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물론 영국이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닌데요. 1999년 영국은 AS-92 짧은 포신을 52 구경장의 장포신으로 교체하는 브레이브하트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영국군의 고질적인 예산 부족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AS-90 30문을 지원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영국이 보유한 자주포 전력은 AS-90 89문이 전부였는데요. 한순간 전체 전력의 33.7%에 달하는 물량에 공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선 연평도 포격전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동상적으로 무기체계의 목표 가동률은 75% 내외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미중 3터부터 4대는 정비, 기능 고장 등의 이유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영국이 보유한 AS-90 89문 중 3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남은 물량은 기껏해야 59문, 그리고 이 중에서 가동 가능한 자주포는 기껏해야 45문을 넘지 못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상적인 경우고 유럽 내에서 자주포 가동률이 40%를 넘지 못하는 나라도 허다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약 105문의 G000을 보유했지만 점작 가동률은 34%가 고작입니다. 이에 영국은 부랴부랴 일종의 땜빵용 자주포를 도입하는데 그것이 바로 MFP에서 K9A2의 라이벌 중 하나로 거론되는 차륜형 자주포인 아처는 전장 13.1m, 전폭 3m, 전고 4m의 차체에 FH-77 155mm 52 구경장 곡사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초기형은 볼보에서 제작한 A36/6 덤프트럭을 차체로 사용했지만 MFP 사업 참가와 함께 험지 주파 능력이 우수한 독일 라인메탈의 HX2 8/8 전술 트럭으로 차체를 교체하면서 도로 기준 최대 시속 65km에 달하는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탄 모듈을 완전 자동화하는 데 성공해서 방열 및 연사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게 특징인데요. 아처의 통상 사격 속도는 약 6발, 급속 사격 시 분당 7.5터부터 8발까지의 포격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일종의 토트 기능인 다탄동시사격 MRSI 모드를 사용하면 분당 12발이 괴물 같은 화력을 투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문제는 포신 수명 문제로 MRSI 모드를 오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처의 지속 사격 속도는 분당 1.25발에 불과한데요. 더군다나 포탑이 작아서 한 번에 장전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K9 자주포와 K10 탄약보급 장감차 패키지 같은 자동화 급탄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21발이 포탄을 모두 소진하면 인력으로 포탄을 한 발씩 재장전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즉 급속 사격 기준으로 2분 30초면 모든 포탄을 쏟아붓고 전선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나마 표준 포탄 사용 시 약 30km, 비비탄 경우 40km로 사거리는 평균적인 편이지만 지속적인 화력 투사 능력은 경쟁 기종 중 최악입니다. 이외에도 차륜형 자주포의 어쩔 수 없는 낮은 방호력, 이를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60억 원이라는 가격 등이 단점으로 지목받는데요. 물론 그래도 선정 후보 중 하나인 독일 RCH-155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모듈화 사례 중 하나인 독일 복서 장감차에 155mm 52 구경장의 G000 위포탑을 얹은 구조인 RCH-155는 전장 10.5m, 전폭 2.9m, 전고 3.6m로 장감차 기반인 만큼 비교적 컴팩트한 크기인데요. 이 덕에 전투 중량은 39톤 내외에 불과하고 도로 기준 최고 시속 100km의 고속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포탑은 G000과 다르게 없기 때문에 30발이 포탄을 적재할 수 있고 분당 6터부터 8발이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궤도형 자주포와 차륜형 자주포의 장점을 골고루 모두 갖추고 있는 첨단 자주포입니다. 사거리 또한 일반탄 사용 시 30km, 비비탄의 경우 40km로 준수한 편이며 남아프리카에서 개발한 VLAP 로켓탄을 사용할 경우에 한정되긴 하지만 최대 56km 범위의 타격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격 통제 시스템, 항법 보조 장치, 탄도 컴퓨터, 레이더 발사체 속도 측정기 등 수많은 전자장비가 탑재된 완전 자동화 포탑, 일명 AGM 모듈을 탑재한 덕에 고작 2명으로 도 완벽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그런데 점작 전문가들은 RCH-155를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앞서 말한 모든 성능은 물론이고 주행 중 포격 능력까지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점작 RCH-155는 돌발 변수가 완벽히 통제된 독일 내 테스트 과정에서도 잇단 고장을 일으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독일군조차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면 RCH-155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감차인 복서에 마찬가지로 가장 비싼 자주포인 G000 위포탑을 얹은 탓에 경쟁 모델 중 가장 고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체계의 단가가 높다는 건 곧 후일 유지 보수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국인 독일에서도 G000의 가동률이 34%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다만 영국이 복서 장갑차를 대량으로 도입 중인 만큼 차체의 유지 보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입니다. 독일은 바로 이를 노리고 복서를 모듈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영국 MFP도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독일 RCH-155와 대한민국 K9A2의 파전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은데요. K9A2는 전장 12m, 전폭 3.5m, 전고 3.2m, 52 구경장 155mm 시행 98 곡사포를 탑재한 K9에 완전히 자동화된 탄약 잠전 시스템,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체계 등을 탑재해 화력부터 방호력, 기동성 등 모든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사거리 자체는 HEBB 기준 40km, 힐랩 55km로 기존과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최대 발사 속도가 기존 K9A1보다 50% 향상된 분당 9터부터 10발까지 포격이 가능합니다. 지속 사격 속도도 1시간 기준 분당 4터부터 6발로 기존의 2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단시간에 집중 포격 화력이 30% 이상 높아진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무궤도를 채택하면서 소음과 진동은 절반 가까이 줄였고 최대 24% 이상 연비를 향상했는데요. 탄약 48발을 적재하고 전투 중량 47톤에 육박하는 K9A2의 항속거리가 450km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앞서 말한 아처, RCH-155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인데요. 여기에 고작 3명으로 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과연 영국은 익숙한 마처, 모듈화된 RCH-155, 성능의 K9A2 중 어떤 자주포를 선택할까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